조금만 음식을 바꿔줘도 내 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게도 사진에서 MRI, CT 사진에서 제 암이 다 사라진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식사법으로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식으로 질병을 어디까지 치료할 수 있나요? 최근에 연구소에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굉장히 호전된 그런 건강 사례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연구소에 너무 방문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너무 누워있는 그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방송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에게 오고 싶지만 여건이 너무 안 된다 하시면서 너무 급하니까 병원에서 염증성 장 질환으로 10대 딸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께서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장에 너무 심각한 이 염증과 또 어떤 농양 때문에 도저히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병원에서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어떻게 호전이 되지 않고 있을 때 SBS에서 제가 이제 출연했던 그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좀 실천을 하셨다고 합니다. 딸이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과일이나 채소나 채소즙이나 블루베리 등을 통해서 일단은 많이 먹었는데 염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서 일단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가 많이 호전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아이 이제 어머니께서 최근에도 일단 염증 수치는 다 정상이고 꾸준히 그 건강한 식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방송을 못 봤으면 너무 아찔했다라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아지고 혈당, 혈압, 당뇨 수치 이 많은 것들이 정말 식단 실천만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고요. 저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매우 이제 보람 있고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식습관만 바꿔줘도 병이 낫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염증이라는 것은 병원의 이제 접근 방법으로는 잘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효과가 없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경우냐면 세균성 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세균을 잡는 항생제를 썼을 때 염증이 개선이 되면 그거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지속적인 항원, 알레르기 물질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나 면역의 질서가 잘 잡혀야만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세균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생제가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소염제라고 해서 염증을 이제 줄이는 약들이 있죠. 스테로이드도 있고요. 이런 약들의 기전은 일단 염증을 억누르는 기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염증이 생겨나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또 제거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식단으로 염증이 잡힐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나 또 기본적인 모든 세포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항산화 성분들, 효소 이런 성분들은 세포가 늘 먹어야만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인데 이게 사실 밥, 빵, 고기, 우유, 일반 그냥 다 가열 조리한 음식, 가공식품에서는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려운 거죠.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었을 때 염증을 조절하는 이 세포들에게도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근본적인 그런 이 농양이나 지속적인 염증 수치가 높은 것들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난 원인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그 원인적 접근과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장기를 튼튼하게 하려는 접근을 같이 해야만 약을 썼을 때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에서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너무 몸이 체력도 너무 약하고 면역력도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약을 쓰게 되면 더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손상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상태에서는 염증 약을 썼을 때 그 효과가 또 같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세포를 또 우리 몸의 장기를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면서 약을 사용하는 치료적 접근도 같이 해야만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잘 자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계속 피곤하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우리 몸에 피곤하다는 것은 뭔가 몸에서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염증이 많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 피곤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살을 아무리 빼려고 밥도 적게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염증이 많고 또 우리 몸의 림프절, 큰 림프절들은 편도나 비장이나 이런 장기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몸에 500개 이상의 림프절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 비장 같은 이런 큰 림프절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계속 전쟁 상태에 있을 때는 또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쉽게 여기저기 혹이 생기는 분들 계세요.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한번 추적 관찰해 봅시다. 아직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경우에도 췌장에도 좀 무릎 같은 게 있다 그러고 간에도 좀 혹 같은 게 있다 그러고 여기저기 혹이 저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바로 혹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미세한 염증들이 우리 몸의 세포 수준에서 혈관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생기는 미세 염증들이 만성적으로 오래될 때 이게 혹으로 일단은 바뀌고 또 이 혹도 몸 전체 환경이 계속 나쁜 환경, 예를 들면 독소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또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환경에서는 점점점 이제 암 조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염증이 많을 때는 일단 좀 피곤하고 살도 잘 안 빠지고 혹이 자주 생기는 이런 좀 특징들이 있고 또 몸에서 계속 전쟁 상태에 있다 보니까 상처 회복이나 세포 재생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신진대사와 염증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계 이 정세도 보면 뉴스를 통해서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면 그 나라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전시 상태에서 늘 긴장해야 되고 기본적인 이 생활이 되지 않죠. 의식주가 안정되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기본적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온몸의 이 에너지 또 우리 몸이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 이런 효소들이 면역세포들이 염증세포들을 제거하고 몸에 이제 알러젠 항원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에너지와 효소를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몸이 뇌나 심장이나 소화기관, 위장, 간, 췌장 하는 이 장기들이 있잖아요. 염증에 온전히 집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소화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뇌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잘 해야 되는 우리 몸이 염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몸은 계속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또 염증이 혹으로 바뀌기도 하고 일상적인 체력도 잘 생기지 않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힘든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신진대사를 위해서 반드시 가장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염증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내 몸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독소나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약만 쓰면 안 되고요. 내 몸이 잘 그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약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장기들이 되살아나면서 염증이 제거되고 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체력이 튼튼해지는, 체력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사 기능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있나요?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조금만 관찰해도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상지질혈증, 뱃살이 찌고 대사증후군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네요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혈액순환부터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압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 피를 순환하게 만드는 심장의 압력이 세졌다는 뜻입니다. 왜 심장의 압력이 세졌을까요?
피가 맑게 순환이 잘 되고 있다라면 굳이 혈압을 높일 필요가 없을 텐데 뭔가 뭐 지방이든 당분이든 뭔가 찌꺼기가 많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 심장이 펌프질을 세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고혈당으로 인한 이상 지질 혈증이나 지방간이나 이것이 장기화가 됐을 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또 생기면서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신진대사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또 요즘 뭐 점점 이게 나이살인가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가 들면 살찌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찔 수 있습니다. 일단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기도 하고 성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정말 신진대사가 활발했던 20, 30대보다는 이제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자기 체중보다 약간씩은 찔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10kg, 뭐 15kg, 20kg 이렇게 찌는 것은 신진대사율이 너무 턱없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방이 축적되는 몸으로 바뀌게 된 것도 대사 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너무나 요즘 약도 많이 드시고 있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들 이런 것들을 먹지 않을 수 있게끔 신진대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조금의 바른 지식과 건강한 식단 구성만 해도 나이 들면 다 아프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이에 맞는 건강한 식사법을 통해서 대사증후군 없이도 또 신진대사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사질환과 식단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대사질환과 식단은 사실 거의 직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미국에서 한 다큐멘터리가 수년 전에 제작된 적이 있었는데요. 햄버거만 먹고 한 달 살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생각해도 왠지 건강해졌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런데 햄버거로 한 달을 쭉 먹었던 이 사람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체지방이 쌓여서 10kg 이상 살이 찌게 됐고 혈압, 혈당, 지방간, 또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데 6개월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집니다. 먹는 대로 신진대사가 결정이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딱 차고 혈당 다이어트 하는 게 좀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데 그만큼 음식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혈당이 바로 바뀌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다른 대사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신진대사가 결정이 되고요.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위주 또는 지나친 가열식 위주로 하게 될 때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영양소와 효소들이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포가 당연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게 부족하다 보니 세포들, 또 조직들, 신진대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신진대사가 결정이 되고 먹는 대로 내 몸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연구소를 통해서 건강한 식단을 안내받고 또 영양이나 해독요법을 안내받은 분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2주 안에도 혈당이 정말 거의 정상 수치로 많이 떨어진 분도 계시고 한 달을 했는데 4kg, 5kg가 빠진 분도 계시고 굉장히 빡빡하게 실천을 완벽하게 못했는데도 6개월 정도 지나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다 정상이 됐다라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역시 우리 몸은 어떻게 또 건강한 식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굉장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식단과 대사는 바로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진대사 망가뜨리는 최악의 식사 습관은 무엇인가요? 가장 첫 번째로 위험한 것은 일단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한마디로 제가 가공했다 해서 진짜 음식이 아니라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영양학의 발달로 인해서 탄단지를 계산하고 칼로리를 계산하고 비타민 몇 그램 이렇게 계산하고 성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연에 있는 동물들을 보면 육식동물, 초식동물, 또 고릴라 원숭이 이런 동물들, 유인원 같은 과식동물, 잡식동물을 보면 영양소 계산 안 하잖아요. 만성질환, 대사질환도 없습니다. 본인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본능대로 먹고 만성질환 없이 자기의 수명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데요. 오직 사람만이 만성 대사질환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은 이 만성질환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가공식품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공식품을 먹으면서도 칼로리 따지고 영양소 성분을 따지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는 동물들을 통해서 굉장한 좀 인사이트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신진대사를 망가뜨리는 것은 영양소가 결핍된 또 혹은 아예 없는 죽은 음식, 가공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식하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식을 뷔페식처럼 다양한 음식을 너무 동시에 많이 먹는 습관, 아주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진짜 소화시키느라고 다들 힘든 경험 해보셨잖아요. 건강해지려고 골고루 많이 먹어라 라는 우리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어서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이제 몸이 무겁고 불편한 경험들을 우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결코 우리 몸이 원하지 않는다. 자연의 동물들을 보면 동시에 그렇게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거의 원푸드를 먹잖아요. 한 번에 그냥 한 종류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를 바꿔가서 먹더라도 동시에 많이 먹진 않습니다. 과식 습관, 골고루 동시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은 이 소화 에너지가 60%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소화시키는데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화시키면서 발생하는 대사 찌꺼기, 대사 독소라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이 대사 독소가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몸에서 영양소가 잘 흡수되지 않고 독소, 찌꺼기가 많은 몸, 장기적으로 보면 소화기관도 지치게 되고 효소도 낭비하게 되고 독소도 많이 생겨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몸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선한 음식을 너무 먹지 않고 날 것을 너무 먹지 않고 늘 가열 조리식만 먹는 습관입니다. 신선한 음식 하면 일단은 과일, 채소 많이 떠오르죠.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하루에 정말 최소 한 끼, 500g, 700g까지 이 정도 드시면 하루에 2끼를 가열 조리식을 하더라도 몸이 그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삼시세끼 모두 다 가열된 음식, 조리된 음식을 늘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결핍됩니다. 나는 한식으로 나쁜 음식 하나도 먹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우리나라 한식도 좋은 이미지잖아요. 한식을 꾸준히 삼시세끼 먹었는데 왜 나는 대사질환이 생겼을까요? 대사증후군이 왜 생겼을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열 조리식만으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신선한 음식, 살아있는 음식 또는 식사 중에 한 접시 정도는 신선한 채소나 식전에 과일 섭취를 하시게 되면 또 상당히 많은 좋은 효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치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치에만 집착을 하다가 내 체력과 상관없이 이것만 맞추려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약이 바로 이제 당뇨 약을 많이 드시죠. 혈당 강화제를 많이 드시는데요. 저한테 이제 28년, 35년 당뇨 약을 먹었는데 나는 혈당 수치는 맞추지만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이제 이래서 약을 좀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서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수치는 약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해지는 방법일까요? 라고 저는 꼭 질문을 드리게 돼요. 수치는 맞췄지만 근본적으로 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오르거나 뚝 떨어지는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하는 이 패턴을 우리 몸이 계속 하게 되면 아무리 약으로 수치만 잠깐 조절했다고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과 이 췌장의 베타세포, 췌장의 세포들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를 맞췄지만 췌장 건강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수치가 맞아도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면 약을 끊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 건강을 관리하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수치를 맞췄지만 근본적으로 췌장 건강과는 무관한 식습관을 갖게 되면 수치가 아무리 맞아도 체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예로 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는 간에서 당의 합성을 막거나 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막는 이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원래 자연적으로 당을 다시 합성하고 또 흡수하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온몸이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막으니까 너무 에너지가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오히려 너무 약을 오래 먹어서 갑작스럽게 뚝 정신이 딱 힘이 떨어지는 저혈당 증세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맞추나 나의 체력과 나의 저혈당 증세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수치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을 써야죠. 저는 항상 이제 세포 건강, 신진대사 건강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췌장의 베타세포가 튼튼해지는 방법이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요? 내 몸이 체력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꼭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또 췌장이 튼튼해지는 식사를 반드시 같이 병행하시면서 이 혈당 조절을 하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참고용으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식사, 정제탄수화물 식사를 한다거나 너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일으키는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 자제해야 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나아지면 병을 고친 것이 아닌가요? 자, 첫 번째, 혈당, 혈압 수치를 맞추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만이 전부는 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혈당, 혈압 수치는 정상인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계속 체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약으로 수치는 조절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혈압에 관련된 거는 이제 심장과 신장의 건강도 관련이 있고요. 피의 건강 상태에 너무 피가 탁하거나 끈끈하거나 당분이 많아서 또는 지방이 많거나 이런 혈액의 상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혈당 수치가 높은 것도 역시 당분이 지나치게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또 고지방 식사, 고단백 식사를 많이 할 때도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과 혈압 수치는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참고하는 하나의 지표지, 그거를 맞췄다고 심장과 신장과 췌장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치를 맞춰서 건강하다가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해져서 수치가 점점 정상이 됐다, 이것이 더 건강하다라는 것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약과 혈압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수치를 맞춰서 건강하다가 아니고요. 지금 체력이 더 좋아지고 있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피곤이 더 줄어들고 있고 뭔가 에너지가 더 증가하고 있다, 자, 이것을 같이 느껴야만 수치를 맞추면서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단을 관리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소소한 증상들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혈압뿐만이 아니고 자주 부었는데 손도 붓고 다리 붓는 게 심했는데 붓는 것이 사라졌어요. 다리가 좀 자주 저렸는데 저린 증상이 사라졌어요. 뭔가 계속 몸이 춥고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춥고 냉기가 드는 이런 현상들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느꼈던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체력이 증가하면서 혈당, 혈압이 정상화된다, 이제 이렇게 건강한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수치가 정상화가 되면 이제 약을 그때는 이제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치는 정상인데 예방 차원에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처방을 받은 분들이 저한테 또 질문을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저는 지금 혈당, 혈압 다 정상 수치인데 제가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때는 이제
상식적인 답변을 하시죠. 자,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수치가 되면서 내 몸의 체력이 좋아지고 내가 느끼는 그런 그 몸의 기운이 있잖아요. 심장, 신장, 그리고 소화 상태, 췌장 건강 상태, 내가 느끼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수치가 정상이 되면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수치를 넘어서서 내 몸의 체력이 더 좋아지고 소소하게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시작할 때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병의 시작이라는 것은 일단 저는 항상 이제 세포를 관찰하고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세포 기능 장애부터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세포의 기능을 검사하는 보통의 검사가 없다 보니 잘 모르는데, 세포라는 것은 세포막이 있고 세포 안에 여러 다양한 소기관이 있고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수치가 안 맞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의 그 세포 기능 검사를 이제 해보면 세포막 상태, 미토콘드리아 기능 상태부터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부터 뭔가 기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세포가 이렇게 또 손상된 이유는 전체적인 영양의 소화, 흡수, 배설, 이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포 속으로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또 독소가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세포 기능 장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세포 기능 약화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양한 수치들이 이제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내 몸이 아프다가 아니고 먼저 우리 몸의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에서 다 문제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한데, 일단 저는 항상 우리 몸의 이 세포 기능, 또 신진대사 강화, 이것을 먼저 딱 세팅을 해 놓으면 모든 수치들로부터 우리는 문제 없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신진대사 상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에 이제 방문해서 처음엔 정말 기운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정말 청소할 힘도 없으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달라지는 것은 힘이 생겼어요. 체력이 좋아졌어요.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쁘게 열심히, 또 우리나라 분들 진짜 열심히 사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피로가 느껴지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피곤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건강을 관리하지 않을 때는 20대 때도 저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관리하는 30대, 40대가 훨씬 더 건강한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보다도 저는 지금 훨씬 더 체력이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내 몸을 피곤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다, 또 관리해야 한다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너무 누적되는 몸이 된다. 이것은 바로 질병으로 나아가는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데 수치가 조금씩 혈압이 높다거나 혈당이 조금씩 바뀐다거나 5 정도, 10 정도의 수치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수치에 내 몸을 맡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수치 검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체력이, 피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치에 내 몸을 맡기고 의존하고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나친 수치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느끼는 피로도가 없는 상태, 또 하루에 10시간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가진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만 회복해도 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진대사가 결국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진대사라는 말은 우리 몸이 영양소를 먹고 흡수시켜서 다른 몸을 구성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입니다. 거기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들, 대사 독소들이 잘 빠져나가는 과정까지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또 고양이들이 뭔가 시름시름 계속 앓고 있고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있고 뭔가 아이가 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애기가 밥을 잘 먹는지 물을 잘 먹고 있는지 사료가 좀 문제가 있는지 상한 걸 먹었는지 뭔가 그 음식부터 먼저 살펴보잖아요. 또 이 동물들의 외적인 것도 잘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영양소를 흡수시키고 새로운 걸로 합성하고 배출하는 모든 이 과정이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 그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햇빛을 계속 못 보고 또 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식물도 죽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나쁜 성분이 계속 들어오고 만들어진 그런 독소들이 잘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염증이 가장 문제고 염증의 원인은 또 독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염증이 없는 몸, 신진대사가 활발한 몸만 만들어도 사실 많은 질병이 우리 몸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암 환자들, 자가면역 질환, 정말 특이한 증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시지만 저는 이 모든 질병의 전문의가 아닙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진대사 강화, 식사법, 또 세포기능 강화, 영양요법, 해독요법 요거가 전부거든요. 그럼 알아서 암도 사라지고 알아서 혈당, 혈압, 고지혈증 모든 것들이 정상 수치가 되고 체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에너지가 나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편해서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본인이 느꼈던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해결이 됩니다. 결국 이제 신진대사 강화가 사실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원래 병에 걸리게 디자인된 게 아니고 병에 안 걸리도록 다양한 장치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잘 돌아가게 하는 바른 식사법, 운동, 그런 라이프 스타일만 잘 유지를 한다라면 병이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죠. 질병 없는 몸은 신진대사 강화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몸의 대사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진대사를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식사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단 운동도 매우 중요한데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산소와 영양소를 늘 공급을 받고 이것이 잘 우리 몸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몸을 움직여야 그리고 잘 자야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계속 영양소를 공급받고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이것이 비단 아기에게만 필요한 과정이 아닌 거죠. 성인도, 노인도 정말 그 생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포 분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단 산소와 영양소 잘 먹어야 되는 영양이라고 보는 거죠. 이 신진대사를 그래서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대부분의 저에게 이제 방문을 하셨던 많은 분들의 거의 90%는 일단 식사법에서 이제 많은 잘못된 식사법이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식사법을 제가 이제 교정을 다시 해드리게 됩니다. 10% 이 정도는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몸이 이제 악화된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대부분은 이 식사법만 교정을 해드려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세요. 또 그분의 상태에 맞게 식사법이 다르게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속이 너무 편해요. 소화가 잘 돼요. 힘이 나네요. 혈당이 떨어졌어요. 여러 다양한 결과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는 우리가 가장 이 영양이 없이는 우리 몸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을 최대한 잘 흡수하고 독소를 잘 배출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식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를 회복했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식사법 교정만으로도 최근에는 역류성 식도염과 또 당뇨와 또 중성지방 수치 또 변비가 있으셨던 너무 다양한 이제 사실 종합병원처럼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정말 이 짧은 기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으로도 정상 수치가 다 되셔서 너무 이제 기쁘고 또 감사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대로 하고 두 끼는 조금 바빠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분도 계셨는데요. 이분도 6개월 후에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됐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경동맥이 뭐 50% 정도 그냥 막힌 상태에서 그것도 다 정상이 됐다라는 이제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을 구성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혈액의 어떤 끈적거림이나 맑아지는 상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상 지질 혈증이나 지방간, 그리고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몸, 이런 대사질환으로 우리 몸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아주 또 희망이 되죠. 조금만 음식을 바꿔줘도 내 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먹는 거에 따라서 내 몸이 바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식사는, 건강한 바른 식사는 건강한 몸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말 산소를 마시듯이 좋은 영양을 어떻게든 잘 흡수해야 할 수 있을까? 중간에 만들어진 찌꺼기는 어떻게 하면 잘 내보낼 수 있을까? 영양과 해독의 균형, 밸런스를 최대한 잘 만들어 가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증상들은 사실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3개월 전에 또 방문하셨던 이제 폐암 환자, 또 뼈 전이까지 폐에 물이 차고 폐가 이렇게 말려져 있는, 정말 호흡 자체가 어려웠던 상태에서도 제가 해드린 거는 호흡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 식사요법, 식사, 그리고 영양과 해독요법, 이렇게 신진대사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진에서, MRI, CT 사진에서 제 암이 다 사라진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살이 안 쪘던 상태에서 체력이 거의 이제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정상 체중으로 9kg 정도가 체중이 이제 증량이 돼서 아주 정상적인 BMI 수치로 체질량 지수를 가지게 됐습니다. 스스로 느끼는 체력이나 호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암 환자라고 내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너무 그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던 그때보다, 암에 걸리기 이전에 그때보다도 지금 체력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진대사에 집중을 하면 충분히 너무나 많은 좋은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너무 또 강박을 갖지 마시고 영양과 해독의 균형으로 바른 식사, 또 나에게 맞는 식사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의 몸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살게 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또 블루존이라는 장수 마을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현대 사회에 살면서 또 어떤 거대한 어떤 그 병원과 또 어떤 약에 대한 이 광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왠지 40, 50 넘어가면 점점 약을 먹고 당연히 몸은 살찌게 되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좀 지나친 노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고 당연히 병에 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분은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덕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길게 사는 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은 아픈 채로 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수명이 사실 지금 길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명이 어찌됐든 간에 살고 있는 동안은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은 한순간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병에 걸리는 그렇게 허술한 몸이 아니에요. 만성적으로 대사에 이상을 보여주면서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고 쭉 체력이 떨어진 피로감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어느 날 이제 병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건강하다 갑자기 다음날 암 환자, 이런 분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소소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관찰해 보면 됩니다. 요즘 좀 피곤한데, 요즘 체력이 좀 떨어졌는데, 요즘 좀 다리가 붓는데, 두통이 이렇게 좀 오래가지, 좀 변비가 좀 계속 몇 달째 유지되네, 이렇게 내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런 신호들을 보낼 때 알아차리고 관리를 하시면 큰 병 안 가거든요. 큰 병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보내주는 내 몸의 신호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꼭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를 관찰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워커홀릭이 된다거나 나 외에 너무 다른 사람만 돌본다거나 너무 희생적인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늘 막 가공식품을 달고 산다거나 이제 이러면 사실 이제 우리 몸이 빠르게 이제 병에 걸리는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나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건강만큼 또 모르고 돌보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을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일상에서 좀 체력이 떨어졌을 때 피곤할 때 소소한 증상들을 보낼 때 그때 반드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우리는 이제 큰 병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증상들을 보낼 때 예방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아프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체력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이 직접 불편한 게 와야만 그때 내 몸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분들,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은 아픈 것을 되게 그냥 소소하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 몸은 이게 쌓이게 되는 거죠. 크게 아프기 전에 평상시 나의 체력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은 늘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길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몇 달째 유지된다. 반드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주 이상 피곤한 게 계속 유지된다. 관리를 하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잠을 못 잔다. 분명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방법을 찾으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면증이나 또 체력이 계속 떨어지고 피곤이 누적된다. 이 시간을 관리를 하면 크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체력 관리, 피로 관리, 또 어떤 수면 관리, 운동 습관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미리 병원에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아프지 않는데 항상 이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보다는 내가 내 체력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 10년, 20년 더울로 한번 좀 검사해봐야겠는데 어떤 점검 정도는 괜찮습니다. 혈당이나 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 같은 인슐린 저항성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오랜 기간, 10년, 20년 좀 길게 보고 이런 정도로 점검 정도로 체크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지나치게 아프지 않는데도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어떤 수치가 그날따라 긴장을 해서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요. 혈당이 오를 수도 있고 우리 몸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전혀 괜찮은데 병원 가서 어떤 검사들이 나의 상태를 여실히 반영한 게 아니라 잘못되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혹 같은 경우도 유사암도 많고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지나친 조기 정기검진, 조기 발견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나의 체력 상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진정한 예방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검사는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큰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불안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내 몸을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직관적인 나의 체력의 상태 이것을 평상시에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나은 예방의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은 사실 나를 잘 알아가고 내 몸의 상태를 잘 느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를 느끼고 체력의 상태를 느끼고 나를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둔해져 있기도 해요. 내 감정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몸 상태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많이 두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내 몸의 증상, 내 몸의 체력 상태, 피로도 상태는 누가 알지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들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습관, 알아차리는 습관이 가장 빠르게 진정한 예방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전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것은 블루존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을 보니까 특별한 장수의 비결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음식을 특별히 비싸고 좋은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늘 구할 수 있는 아주 값싼 채소들, 고구마, 늘 그냥 제철에 나는 과일, 굉장히 그냥 저렴한 식단을 주로 드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육식은 많이 하지 않았고 거의 이제 자연의 식물 위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감명이 깊었던 사례는 99세의 한 이제 어르신이 나는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굉장히 맑고 겸손하고 감사가 많은 이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딱 들어도 우리가 평상시 많이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평상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하고는 많이 결이 다르잖아요. 네, 뭔가 약간 머쓱하기도 하고 말로 내뱉기는 약간 좀 쑥스러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그냥 블루존의 이 사람들은요 늘 낙천적이고 늘 웃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부유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어떤 슬픔이나 무기력이나 어떤 자책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마음의 영향과 마음의 독소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쌓이는 독소들, 미움, 원망이나 좌절이나 비난이나 자책이나 서로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우정이나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족 관계나 이웃의 좋은 관계들 또 삶에 대한 감사 또 겸손한 마음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마음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는 삶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블루존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에는 반드시 건강한 삶의 태도가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선 정상이라면 어떡하죠? 네, 내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뭔가 어디인가에서 수치로 발견은 되지 않으나 내 몸의 신진대사에서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병원에서 어떤 검사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은 수치 하나도 안 맞추고 모든 잘 모른 채 뭐가 생겨났는지 뭐가 사라졌는지 수치가 안 맞는지 이런 걸 모른 채 병원의 어떤 수치를 모르고도 건강하게 삶을 살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자연의 동물들도 그런 수치 검사를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자연과 이 생명체는 조화롭게 건강한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좀 병을 경험해 보신 분들 또 몸을 좀 관찰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수치가 아무리 정상이어도 내가 뭔가 몸이 좀 좋지 않다, 체력이 떨어진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일단 식사 습관, 그리고 몸의 움직임, 운동 습관,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을 같이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런 수치가 안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여러 다양한 증상들을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제가 자율신경에 좀 불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굉장한 스트레스로 어떤 강박, 어떤 압박감,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준 사건, 어떤 대상, 그걸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신경은 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건 또 MRI, CT, 혈액검사, 조직검사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몸이 아픈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런 경우는 자율신경 실조,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원인에는 분명히 어떤 충격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던 사건이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세 가지 같이 꼭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화가 잘 되는 식사, 또 몸의 움직임, 또 마음의 긍정적인 상태,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만 내 몸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우리 몸을 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기계를 초월하는 더 초과학적인 존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계에 맞추지 마시고 공통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습관을 좀 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하시는 것이 더 나를 빠르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몸이 아프지 않아도 꼭 실천해야 하는 건 뭔가요? 아프지 않아도 꼭 실천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저는 요즘은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세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있어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염증도 늘어나고 몸이 굉장히 처지고 힘이 없는 것을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요즘 생활습관의학이나 여러 공부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긍정적인 삶의 태도,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정말 채식만 했는데도 암이 더 커지거나 또 암에 걸린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역시 스트레스를 여쭤봤을 때 공통적으로 큰 충격적인 어떤 인생의 좀 힘든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신다면 긍정적인 생각 습관과 삶의 태도 굉장히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네, 김정희님의 질문입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을 빨리 알려주세요. 다른 설명 말고요. 네, 췌장을 과로하지 않게 식사하는 방법은 췌장에 필요한, 또 온몸의 세포에 필요한 효소가 충분한 음식입니다. 효소가 충분한 음식은 저는 항상 과일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채소의 경우에는 소화가 좀 잘 되는 익혀서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분은 생채소를 드셔도 좋습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 췌장 세포를 회복시키는 영양소가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남정임님의 질문입니다. 냉동 딸기와 두유를 갈아 마셨더니 배가 안 좋아요. 네, 딸기와 두유를 갈아서 드셨군요. 배가 아픈 이유는 콩이 소화가 되지 않거나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딸기를 어느 정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평상시 두유가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급하게 드실 경우에도 배가 좀 아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천천히 또 차갑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님의 댓글입니다. 먹방 유튜버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 저도 먹방 유튜버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굉장한 양의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분명히 신진대사에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드시고도 살이 안 찌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한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일반인과 정말 남다른 소화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소화력, 이 소화 효소의 분비, 장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일반인의 몇 배 이상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데서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진실하게 다 보여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굉장한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 장기의 신진대사 능력이 다르다. 그리고 아마 많은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먹지 않는 동안에 충분한 휴식이나 다시 몸을 관리하는 시간이 저는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굳이 과일을 먹어야 하나요? 그냥 종합 비타민과 섬유소 많은 야채를 먹는 게 나을 듯한데요. 굳이 과일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먹기 싫은 분들, 꼭 과일을 구할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종합 비타민이 더 좋고 종합 비타민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그분의 선택이니까 굳이 저도 말릴 수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 과일, 그리고 채소, 다양한 견과류, 식물 음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굳이 과일을 더 선호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종합 비타민을 왜 굳이 선택해야 될까? 저도 좀 의문을 가지고 싶습니다. 물론 뭐 종합 비타민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먼저 1순위가 되는 우리 몸의 자연의 질서에 맞는 식사, 과일을 한 끼 정도, 또 하루에 뭐 하나 정도 드시는 것이 합성한 종합 비타민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비타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영양소를 더 가지고 있다. 저는 과일의 9대 영양소를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몸이 최대한 자연의 질서에 맞게 몸과 마음의 건강과 질서를 지킨다면 큰 병 없이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불편한 피로감이나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좀 미리미리 알아차리고 건강한 체력 상태를 만드신다라면 누구도 약을 먹고 또 불편하게 아프게 살아가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좀 내 몸을 더 관찰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